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급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더욱더 옥석을 가리는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투자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이슈였던 부동산 정책 관련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시간에서는 저희가 정책만 말씀드렸는데 5월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거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공약이 아니라 팩트니까 여러분들께 좀 필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약집도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첫 번째 점검이 이 국정과제 자료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약집은 약속이고 이거를 점점점 현실에 맞게끔 맞춰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 하나의 징검다리가 국정과제인 거고 여기에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네. 먼저 이제 부동산 파트만 살펴보면은요, 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주거 복지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가 와도 그냥 흘러보내게 되잖아요. 네. 한 번 더 좀 같이 읽어보면 네.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필요한 부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주택 공급 확대 부분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어차피 지금은 택지가 아닌 정비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심 공급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라든지 신속 통합도 하고 있듯이 규제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사전 청약 확대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조기화하겠다.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네.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자료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시장이 지금 임대차법 때문에 이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 개선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원래 폐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또 여소야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하겠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공약에 다 나왔던 사항인데 그게 그대로 지금 네. 실행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한다고 했고 또 이걸 로드맵으로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지난 정권에서는 조정 지역이 계속 나오면서 비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1억 미만까지 해서 규제가 없는 곳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을 골라내는 투자를 해야만 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택 상승 시기였고 이런 주택 상승을 가장 잡기 좋은 게 공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250만 가구 저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부동산 가격이 잡힐 때까지 처음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풀면서 약간의 그런 반사이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급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더욱더 옥석을 가리는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투자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규제는 가감히 풀되 투기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맨 마지막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기회를 누릴 수 있게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GTX랑도 GTX.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집으로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또 가장 메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게 국토부 장관일 건데 네. 자, 국토부 장관도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거의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풀어준다고 하는 게 투기를 권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즉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일시적인 거지 이거를 영원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민간을 활용한 임대사업을 활용하겠다는 거지 임대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수를 늘려가는 거에서는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로만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원거리로 GTX를 통해서 이거를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진행될 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도 GTX 예정 지역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의 1순위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GTX 관련된 거는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기사를 하나 또 더 봤어요. 의왕하고 안성? 그쪽에 GTX 예정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기대 심리로 호가가 올라갔던데 4억이 또 빠졌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TX 들어온대 해가지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 집값 다른 곳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 지금은 가장 똘똘한 걸 골라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집값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거래가 거의 많이 멈춰 있거든요. 네, 거래가 멈춰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국정과제 파트를 보시면은요,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입니다. 이거는 거래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종부세 체계를 좀 개편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부분이어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투기성은 좀 작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임대라든지 나올 수 있게 취득세 쪽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저걸 예고했고 저걸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공급 확대 플러스 다주택자 매물도 시장으로 나오게끔 계속 유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6월 달까지 재산세 네. 6월 1일 날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월 달에는 세제가 확정된 걸 보고 지금 아직은 매물들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제가 어떻게 개편되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저게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 또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또 재산세를 내기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6월 1일 전에 그걸 처분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매물이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좋은 매물을 또 골라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5월 10일에서 다시 또 5월 말까지는, 그죠? 네. 그리고 이거랑 이제 더불어서 사실 대출이 완화돼야 되잖아요. 네네. 다음 파트는 대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정과제 자료를 보면 사실 공약집처럼은 상세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건 안 넣은 것 같아요. 대출 규제 정상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환 완화를 해서 80%까지 최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DSR 안착 등을 고려해서 합리화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때 가장 또 효과적인 게 대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추가 들어오는 거를 제한하기 때문에 대출 부분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네. 이번에 들어와서 대출을 확 푸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기회를 많이 풀지만 그 다음 하는 거에서는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풀겠다. 그리고 LTV 말고 DSR도 보면 소득 대비로 하는 거니까 담보 비율만 보면 안 되고 소득도 되는 사람만 살 수 있게끔 해서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이제 안정을 하려면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대출로 많은 다주택자들을 못 사게 규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네, 기사를 봐서 많이 알겠지만 지금 DSR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DSR로 규제해놨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소득이 좀 되는, 그리고 장래 소득이 유망할 걸로 되는 층은 좀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화면 보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고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고요. 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에서 내가 얼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냐. 그렇죠. 이 전체 비율을 집값이 말하는 거예요. 5억이면 그 네. 5억 담보에 준해서 얼마 정도 나갈 것이냐. 네, 50%라고 하면 2억 5천이 대출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DTI는 내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비율이에요. 그렇죠. 이제 네. 부채도 있지만 내 소득이랑 부채를 비교해서 네. 이걸 정말 좀 상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본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주택 원리금 빼고는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LTV랑 DTI랑 DSR은 대출 규제 3총사예요. 그래서 LTV, DTI, DSR 순서로 강력한 순서입니다. LTV가 낮은 거고요. 낮은 거. 네, DSR이 가장 강력한 규제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내가 가진 총 대출을 보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부채가 얼마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외울 때 끝자리
VIR 1, 2, 3번을 외워두시고 집값, 소득, 부채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렇게 하니까 좀 잘 들어오네요. 네. 집값, 소득, 부채. 네. LTV는 집값에서 얼만큼 되냐, DTI는 내 소득 대비 얼만큼 받을 수 있냐, 네. DSR은 내 소득과 부채에 대해서 얼만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개인에 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서 또 개인께 다 됐다고 하면 법인을 따로 했을 때는 법인은 또 여기에 조건에 다 부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출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VIR, 집값, 소득, 부채로 외우시면 되고 전부 다 높으면 좋은 겁니다, 네네. 여러분. 그래서 완화될 때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걸 보시고 네. 얼마에서 얼만큼 됐는지 보시고 높아졌는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IR 한 다음에 네. 도나도나님이 집소부. 집값, 소득, 부채, 네. 집소부. 네. 요즘 뭐 집사부일체처럼 집소부도 집소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VIR. 네네. 네. 자, 어쨌든 오늘도 경제 뉴스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윤석열 들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정책 과제 이것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